너 왜 한 거지? 저는 맡은 부서가 없기는 해요. 제가 그 뭐지? 그냥 2학년 3년전. 3년장이에요. 아하. 진짜 네. 톡방이도 없어. 어? 세상에. 왜 말했는데 안 해줘. 웃겨라. 파이팅. Let's begin. 가보자. 동사. 이클립스 먹는 게 아니라 통을 빠내는 거야. 잠겨라고. 미스트가 필요해. 맨날 저래서 진짜. 너 중독이라고. 말보다 심한다. 갑시다. 동사. 자 이제 겨울이지. 자 구름 거둔 후에 이게 뭘까 이거? 흰빛이. 흰빛이 두텁거다 해서 구름이 거친 후에 흰빛이 아닌데요? 햇빛이죠. 그러네요. 햇빛이 아, 부끄러워라. 햇빛이 그럴 수 있습니다. 헤이 헤이 빛이라니. 자 햇빛이 두텁거다 해서 구름이 거치고 이제 햇빛이 그 올라온 겁니다. 해서 그 춘사일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간의 흐름이겠지. 해가 떴으니까. 그래서 새벽에서 이제 아침이 된 거겠죠. 밑에 볼게요. 천지 폐색하되 바다흔 의구하다. 자 천지 폐색 밑줄. 천지가 뭐예요? 천지. 세상. 천지 온 세상이 자 폐색했다는 뭔 말일까요? 폐색하다. 같이다. 다 갖춰버린 거야. 왜? 눈에 겨울이니까 눈을 많이 왔으니까 해서 온 세상이 눈에 뒤덮였다. 덕임이었죠. 덕임. 덕힘 아니고. 그래서 눈에 다 뒤덮이고 파묻혀가지고 천지는 폐색했는데 다 닫혀버렸는데 바다흔 의구하다. 바다는이겠지. 바다는. 바다는인데 왜 바다흔이라고 썼을까? 히읗 그렇죠. 히읗 종성 체현이겠죠. 그래서 바다는 의구하다 밑줄. 의구하다가 뭐죠? 살아남다. 살아남았다. 의구하다는 변함없다. 왜? 왜 변함이 없어? 녹아서. 그렇지. 바다에 눈이 내리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눈이 쌓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천지는 눈에 다 그 파묻혀 있는데 바다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가업슨 물결이 키편듯 하여 있다. 자, 가업슨이 뭐였죠? 가업슨? 가업슨. 뭐 거기서 비롯된 거긴 한데 끝없는 물결은 물결이겠지. 그럼 끝없는 물결이니까 화자는 뭘 바라보고 있을까? 바다의 뭐? 수평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겠지. 그래서 끝없는 그 물결이 깊현듯 하여 있다. 쭉 밑줄 치고 밑에 봤을게요. 자, 깊이 뭐냐면 비단이야. 비단. 그래서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고. 표현법은 뭐 쓰였죠? 깊현듯. 지효법. 듯이니까 직유법이겠지. 뭐뭐 하는 듯이니까 직유법. 그래서 물결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는 그냥 단순히 그 바다의 수평선을 묘사한다라기보단 겨울 바다의 풍경을 뭐 하고 있는 걸까?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예찬이다. 예찬. 네. 됐죠? 그래서 동사 1은 그냥 눈에 덮여있는 온 세상과
변함없는 바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 중에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양심이 있으면. 자, 탐진초뇨 볼게요. 탐진초뇨. 아, 그렇네. 작자 미상으로 돼 있네. 정약용. 센세 정약용. 정약용 선생님. 작자 이상이 아닙니다. 이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보자. 자, 탐진초뇨는 자 밑에도 여기 써 있는데 제목에다 쓰겠습니다. 이 탐진이 뭐냐면 자 지금 전라남도 전남 강진이야 강진. 그 옛날에는 탐진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전남 강진의 옛 이름이 이제 탐진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 정약용이 뭘 많이 다녔죠? 유배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유배지 중에 한 곳이 유배지. 얘가 뭐 포항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전남 강진까지 이제 갔던 거예요. 그렇긴 하죠. 뭐? 제주도 가서 좋아하겠대요. 이제 자 그래서 촌요라고 하는 건 그 마을의 노래겠지. 그래서 탐진 마을의 노래 이렇게. 자 갈래는 한시고 한시 중에서 뭘까요? 앞에 봐봐. 한시 중에서 뭔지를 알려면 이 형태를 봐야 되는데. 7 7원 4 아하. 이런 자 쓰겠습니다. 이거. 자 일단은 왜 7원이야? 8글자 한자가 8개 8개인데 왜 7이지? 네? 7개 7개라서 7이 8개였으면 8이라 했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한시 중에서도 자, 7원 7원 절구 7원 절구 아까 먹었죠? 근데 7하는 맞어요? 네 7원 맞았지. 자 7원 절구가 뭐냐면 한 행에 7자 있고 한자가 7글자 있고 그걸 이제 7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몇 줄짜리일까? 4줄짜리에서 4행 그걸 이제 절구라고 합니다. 절구. 네. 자 성격은 고발적이고 비판적이고 사실적이고 지금 여기 그 너네 학교 프린트에 오수가 있고 칠수가 있는데 이건 칠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발적이고 비판적인 건 요건 이제 칠수. 이게 총 15수짜리인데 그 중에서 프린트에는 오수랑 칠수를 넣어주시더라고. 그 중에서 이제 칠수가 고발적이고 비판적인 그 수가 되겠고. 자 제재는 농촌의 정경 그리고 농민생활의 고초를 사실적으로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게 오수고 농촌의 정경을 드러내는 게 오수고 농민생활의 고초를 드러내는 게 칠수예요. 그래서 주제가 좀 달라 수마다. 자 주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겨운 농촌의 정경 요게 오수고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겨운 농촌의 정경. 그리고 탐관오리의 횡포 고발하는 게 칠수고요. 자 특징은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식을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밑줄만 쳐놓을 거예요.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이게 정약용 선생님이니까 조선 후기 농촌의 현실. 조선 후기 농촌의 현실을 마찬가지로 사실적으로 드러내겠죠. 그리고 직유법, 도치법 활용됩니다. 그건 이따가 볼 거고. 밑에 볼게요. 자, 탐진은 전라남도 강진의 옛 이름으로 작가가 귀양살이를 하던 곳이다. 작가는 그곳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목격하고 농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관리들의 수탈을 고발하는 시를 쓴 것이었다.
황두에게 무명을 빼앗기고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눈물겨운 삶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다산이 뭔데? 다산 정약용이죠. 그래서 그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정약용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다산의 애민정신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 시 그리고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민본 사상이겠지 등을 엿볼 수 있다. 탐진초녀는 탐진농가, 탐진어가와 더불어 3부작 15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7번째 수 혹은 5번째 수에 해당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탐진초녀는 작자 비상 아니고 정약용이라고. 가봅시다. 오케이, 오수부터. 자, 문온의 바람이러 보리이삭 물결친다. 참고로 요게 원본이고 요거는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해둔 거예요. 이제 7글자의 매줄이니까 칠한 절거였던 거고. 자, 문온이 뭐냐면 물을 키우는 논이 아니고 문은 밭에서 자라니까 이거 물이 고인 논입니다. 논에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 그 논에 바람이 일어서 보리이삭 물결친다. 있죠? 보리이삭. 자, 보리이삭이 언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냐면 보리이삭은 3월에 자라요. 3월. 해서 씨를 뿌려 놓고 그 보리이삭이 막 물결치는 게 이제 3월이에요. 보리타작하고 나면 모내기 제철이라. 자, 보리타작 밑줄, 모내기 밑줄. 보리 다 이렇게 타작해서 보리 다 이렇게 그 걷어두고 나면은 이제 모내기가 제철이다. 이제 쌀 농사 모내기가 제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리 타작이랑 모내기를 언제 하냐면 언제 하는지 알아? 모내기. 5월. 모내기 5, 6월쯤에 합니다. 5월 말부터 이제 6월 그 사이에. 그래서 보리 타작 다 하고 나면 모내기가 이제 제철이다. 자, 눈 내리는 하늘 아래 배추새이 파랗고 배추새이 밑줄. 눈 내리는 그 밑줄 쳐볼게요. 눈 내리는. 갑자기 뭐가 됐어? 겨울이 됐지. 참고로 배추가 파랗게 익어가는 배추를 수확하는 건 언제 수확할까요? 배추. 11월. 배추. 그치. 11월에 수확해서 뭐해? 배추 수확해서. 김장을 그래서 그때 하는 거야. 배추가 11월에 나니까. 그래서 배추 새잎이 파란 건 11월입니다. 그리고 파랗고 뭐가 쓰이고 있죠? 색채요. 뭐 색채도 맞고. 뭐 요건 이제 해석을 해둔 거기 때문에 뭐 시적 허용도 맞긴 맞겠지만 파랗고. 자, 섣달에 깐 병아리는 섣달이 언제죠? 섣달? 섣달. 동지 섣달. 음력 12월입니다. 음력 12월. 그냥 12월로 퉁칠게요. 위에도 다 이제 그 12월 음력을 했으니까. 섣달에 깐 병아리는 노란 털이 어예쁘다. 노란 털 밑줄. 요것도 색채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12월로 이렇게 이제 되네요. 자, 여기서는 뭐 탐관오리 횡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뭘 하는 거냐면 요렇게 1구, 2구, 3구, 4구로 가면서 1행, 2행, 3행, 4행으로 가면서 그냥 뭐가 흐르고 있죠? 시간. 그렇죠. 시간의 흐름. 당연히 모두 바뀌어. 계절의 변화. 에 따라서 동사표예요. 농촌 생활의 모습. 이제 3월에는 보리이삭 물결 치는 때고 6월에 이제 모내기 열심히 하고 11월에 배추 수확해서 김장하고 12월은 이제 호란 병아리 보면서 집안에서 지내고 그렇게 됐죠? 고단함 드러날까요? 아니요. 안 드러나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뭐 부정적인 그런 모습은 안 드러납니다. 그냥 농촌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 모습이죠. 자, 칠수 보겠습니다. 칠수가 이제 중요한데, 자
자,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하는데 밑줄 새로 짜낸 무명. 새로 짜낸 무명이. 무명이 뭐죠? 무명. 무명은 옷감입니다. 옷감. 뭐 삼배랑 비슷한 그런 이제 뭐 린넨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그 새로 짜낸 무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옛날에는 공장에서 이걸 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다 했잖아. 해서 요건 노동의 산물이야. 노동의 산물. 그 우리 방학대학이란 거지만 서경별곡에서 질산배처럼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것이겠지. 또 소중한 거. 내가 열심히 쎄빠지게 이제 무명을 짜냈어? 그럼 당연히 내가 이제 만든 거니까 눈결같이 고와 보였겠죠. 눈결같이니까 직유법이고. 눈결같이 예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그 무명에 대한 뭔가 보람도 드러나고, 뭐 애정도 드러나고, 너무 뿌듯하겠죠. 근데 자부심도 되겠죠. 근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자, 이방세모, 황두세모 둘 다 뭐냐면 지방의 하급 관리야. 지방 관리. 지금으로 치면 이장, 군수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방줄 돈이라고 그 무명을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진세금 독촉이 성화가 취급하거나 누진세금 독촉 밑줄, 누전세금 독촉. 누전세금이 뭐냐면 이 누전이 밭전자고 이 누는 그 거짓 누자야. 그래서 누명할 때 누자입니다. 그래서 누전이라고 하는 건 그 없는 땅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세금이지, 거짓 세금. 내가 안 내도 되는데 그냥 뺏어가는 세금입니다. 그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밑줄 성화같이 급하구나. 그러니까 성화같이니까 뭐 직유법 쓸 거고. 야 빨리 내놔 해가지고 세금 빨리 내놔. 그치? 자 그래서 이 2수와 3수 2행과 3행에서 드러나는 이 부분이 탐관오리의 뭘 드러낼까? 그렇죠, 수탈. 다른 말로는 뭘 부려? 맹포. 우리 춘향전 할 때 썼는데 그 저 가렴주. 그렇지, 가렴주 그 사자성어로 가렴주. 가렴주구.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도 다 뺏어가는 거야. 독촉해가지고. 그래서 이 누전세금 독촉을 왜 성화같이 급하게 했냐면 3월 중순에 세곡선이 뭐냐면 이 곡식. 근데 곡식이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조세. 곡식을 싣고 가는 배야. 어디로 싣고 갈까? 서울로 한양으로 싣고 가겠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 사행이 뭐가 되냐면 요게 세금 독촉의 원인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독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나기 때문에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데 결과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말하고 있지.
그래서 원래는 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니까 라고 해서 이 3행과 4행 요렇게 뭐가 이루어졌을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바뀌어 있죠. 그렇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 3행 4행에서 도치가 쓰인 거예요. 이제 원래는 왜 그런지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해야 되는데 독촉을 하고 왜 그런지 말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도치가 되겠다. 그렇죠?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뭐 할 거냐면은 교재에 음, 283쪽. 288쪽이요? 284쪽이요. 네. 복사 좀 해볼게. 잠깐 그 리프레시 좀 하고 있으세요.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근데 너 그냥 책까지 나가주면 안 돼? 그래야지 수업을 너무 좋은데. 너 오늘 왜? 뭐 하긴 저녁에? 근데 나 오늘 거기 가기 전에 거기 가서 짐 좀 집에 두고 다시 가려고. 그러면 11시쯤 아무것도 없네. 근데 김예빈 볼지 않을지 모르겠어. 오늘 볼까? 그러니까 너 그냥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마. 진짜 없는 거야. 아니, 그럼 집 가는 길에 전화 어때? 집 가면서. 근데 이건 바로 알겠어. 내일 아침부터 그래야 좀 확실하지. 가져가자. 자, 285쪽으로 4쪽은 우리가 저번에 했어요. 아이고. 해보자. 개화기. 이제 학교에서 이거를 저기 수업을 진하게 했다며요? 그러면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은진은 원래 근데 이걸 더 진하게 한 거. 그러니까 요게 그냥 쉽게 하셨어요. 저희 보고 다 외워서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네, 저형 보셨어요. 봤어, PPT? 볼게요. 자, 개화기 1894년 언저리겠죠?
부터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민족사의 운명이 기로에 섰던 개화기에는 전통적인 양식들이 현실 비판에 활용되었어요. 여기 있죠. 전통적인 양식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양식들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때 썼던 시조랑 하나 더. 4대 부들은 뭘 많이 썼죠? 한시, 시조와 한시. 그래서 시조와 한시를 통해서 그 뭔가 이 국력이 엄청 약하고 힘이 없고 외세가 막 침입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다고. 이제 그래서 현실 비판에 활용되었으며 창가와 신체시를 거쳐 있죠. 창가, 신체시. 신체시라고 하는 건 새로운 형식의 시입니다. 이제 뭐 해에서 소년에게 뭐 이런 작품들. 그래서 그런 이 저번 시간에 했었던 뭐 신소설 같은 그런 이제 중간 형태의 그런 시가 이제 신체시야. 고전 시에서 이제 현대시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써놓을까? 과도기적 형태. 과도기적 형태. 그리고 창가는 뭐냐면 창가. 학교에서 했나 창가? 노래. 그렇지. 창가라고 하는 건 뭐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창가. 아 서양? 판소리? 아 서양의 국조에다가 우리 가사. 그렇지. 일단은 첫 번째 판소리 영향도 받았고 플러스 서양의 가곡의 영향도 받았고 가곡. 서양 가곡은 뭐 오페라보다는 조금 이제 가벼운 그런 형식의 노래들이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가사를 비롯한 민요. 그래서 뭐 경부선 철도 노래 뭐 그런 게 이제 창가들이에요. 창가. 경부선. 보여주셔서 그 스코틀랜드 민요? 오 맞아. 아 영상을 보여줬어? 아니요 그냥 가사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창가입니다. 창가. 그래서 신체시를 거쳐서 자유시를 향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해서 이 시조와 한시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시를 향한 이제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3.1운동을 전후해서 일제강점기지 이제 김업과 주요한이 자유시의 성취를 이루었고 해서 주요한의 작품도 우리 다음에 볼 겁니다. 이거 불놀이. 했어요. 네. 그렇지. 1919. 엄청 중요한 거 같아요. 계속 저희가 외우라고. 연도도 외우고 있어요. 그것도 초에 누구시고? 뭐? 네. 왜? 이게 약간 옆에가 잘려. 아 그래. 그렇지. 최초의 자유시입니다. 주요한의 그 작품들. 그래서 이 자유시의 성취를 이루었고 이후 김소월과 한용운 등은 김소월은 못 썼죠? 진달래꽃 썼던 사람이고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 진달래꽃은 뭐 그 일제강점기 현실이랑은 관계는 없지. 자 한용운은 못 쓴 사람이죠? 일 직무? 님의 침묵. 뭐 아니면 나그네와 행인. 기억나? 나그네와 행인. 나는 그치? 나는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런 것들. 그래서 김소월은 개인의 서정을 다루었고 물론 뭐 일제강점기 현실을 다룬 그런 작품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한용운은 민족 현실을 아우르는 민족 현실. 일제강점기 그런 현실이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수준 높은 시를 발표하였다. 김소월, 한용운이 일제강점기 초기에 대표적인 시인들이고 이어 식민지 현실을 계급적 시각에서 표현하는 흐름과 밑줄 식민지 현실을 계급적 시각에서 표현하는 흐름. 그래서 뭐가 나타났을까? 계급주의. 그렇죠. 계급주의 문학이고 이게 그걸 이제 카프 문학이라고 해요. 카프 문학. 인지적 내가 듣는. 윤지쌤이 그거 논문 쓰려고 일본 거 찾아봤대요. 아마 KA PA.
PF, 코리아, 뭐 아티잔, 프롤레타리아, 뭐 쉽게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의 계급주의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 계급주의 문학을 카프 문학이라고 해요. 그 카프가 그거예요. 그 동아리 이름입니다. 잡지 이름이기도 하고 동아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나타났었고 일제강점기의 카프 문학. 민족 정신을 주창하면서 시조를 부흥하자는 흐름이죠. 시조를 부흥하자는 흐름. 그래서 여기 이제 시조 부흥 운동이고. 자, 누가 그 주도를 했을까요? 아닌가? 뭐였지 이름? 김옥. 김옥? 김옥. 어? 네, 김옥. 김옥 그 사람 그 사이비 김옥? 아닌가? 또 카프였나? 그래서 시조 부흥 운동은 김옥. 네, 그 실제로 그 김옥형의 이름이 뭐였을까? 김옥의 형. 김조. 진짜요? 네, 구라예요. 동생 김천. 김태. 막내가 김천이고 김밥천 둘째가 김용. 자, 1930년을 전후한 때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북일의 시는 다채로운 양상을 나타냈는데 감정의 절제와 이미지 창출을 지향하고 밑줄. 감정의 절제, 이미지 창출. 그리고 도시적 서정을 담아낸 도시적 서정도 밑줄. 그래서 감정 절제하고 이미지 많이 활용하고 도시적 서정을 드러내는 걸 뭐라 그럴까? 요걸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과거의 그 고전 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감정 절제, 이미지 활용, 그리고 도시적 서정. 도시적 서정은 약간 그 차가운 듯한 그런 느낌을 담아낸 정지용, 김기림. 얘네들이 이제 모더니즘 대표 주자입니다. 아니면 뭐 김광균 그런 것들 써놓을까? 플러스 김광균. 그래서 우리 정지용 작품 중에 배운 게 뭐가 있죠? 아, 우리 너네 안 배웠나? 정지용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유리창이라는 게 있어. 유리창. 왜? 왜? 나도 알려줘. 아니 싫어요. 또 웃지 마. 어? 아 근데 진짜 얘기하지 마. 아니 싫어. 알겠어. 자, 유리창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안 들어. 우리가 그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 오 들어봤어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정지용 아들이 죽었어. 실제로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떠올리면서 유리창에 대고 막 입김을 막 불고 쌤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쌤이요. 닦고 하고 닦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 적당히 하라고. 그치? 거기서 아들의 모습을 막 바라보는 건데 거기서 막 감정을 표출하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감정 아닙니까? 그래도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다고. 그치? 그래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걸 외롭고 황홀한 심사다라고 그냥 딱 표현할 정도로. 그치? 그래서 정지용과 김기린, 김광규는 이제 감정을 절제하고 다양한 심상 활용하고 써있네요. 등의 모더니즘 문학은 문학사의 새로운 주기를 형성하였고 순수 문학의 흐름도 대도하여 밑줄. 순수 문학. 순수 문학이 뭘까? 문학은 수단으로 수단으로 그렇지. 뭐 계급주의 비판하면서 문학의 순수성. 문학은 문학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 이제 그래서 뭐 카프를 굉장히 이제 가열차게 비판을 했었던 게 이제 김영란이에요. 김영란은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슬픔의 봄 그거 있죠.
그래서 이 김영랑이 순수 문학파였고, 그래서 김영랑 등의 시적 성과를 올렸다. 서정주 유치원 밑줄, 서정주 유치원 얘네들이 생명에 강렬한 충동. 그래서 얘네가 이제 생명파야. 서정주 유치원. 얘네들은 인간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그 뭐랄까 이 깊은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강렬한 충동 그리고 삶의 의미. 인간의 삶은 뭘까?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를 노래했으며, 자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은 독자적인 시 세계를 개척하였다. 무슨 파죠 얘네들? 청록파. 얘네들이 이제 총록파입니다. 총록파. 총록파 설명해 줄지 앞에서. 네. 자 청록파는 얘네들이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세 명이 모여서 이제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잡지 이름이 청록이었어요. 청록. 그래서 얘네들을 청록파라고 부른 거야. 지들끼리 우리는 청록파야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얘네 세 명을 놓고서 이제 청록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록파의 이 독자적인 시 세계는 뭐냐면 뭘 좋아했을까? 그렇죠. 자연의 순수함. 자연의 순수함. 그리고 인간 본연의 정서. 그래서 뭐 박두진,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독자적인 시세계를 개척했고 민족의 현실을 세련된 기법으로 형상화한 이용학과 백석의 시도. 이용학, 백석. 남신이주가 이제 남신이주가 백석의 시죠. 또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그치? 이용학은 풀벌레 한 적 없나 우리? 풀벌레 소리 가득하였다. 그런 거. 그래서 아빠가 러시아로 일하러 갔다가 이제 일제만족에 러시아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이 막 그걸 보면서 막 우는 거를 이제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뭐 그런 것들. 뭐 백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해서 이용학과 백석의 시. 이육사와 윤동주는 밑줄. 이육사와 윤동주. 얘네들은 순결한 신념을 담은 시로서. 순결한 신념. 근데 조금 달랐던 게 둘 다 이제 이 공통적인 목표는 뭐냐면 독립의 성취야. 독립의 성취. 근데 이육사는 적극적으로 극복 의지를 보였다면 그래서 우리 광야 봤었잖아요. 광야. 근데 윤동주는 적극적 투쟁이라기보다는 저항이라기보다는 뭔가 소극적인 저항. 뭐 성찰적, 반성적.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의 시인이지 윤동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조금 그 성격은 다르지만은 둘 다 원했던 게 이제 독립의 성취라고. 를 담은 시로서 일제 말기에 포함해 왔었다. 해서 개화기의 창가 신체시부터 그리고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제 이육사 윤동주까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키워드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볼까?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전통적 양식. 시조 한시 썼던 거. 그 다음이 창가와 신체시고. 창가 신체시. 그리고 김억과 주요한이 세 번째고. 얘네들이 첫 번째 자유시. 그 다음에 김소월, 한용운이 네 번째. 일제강점기 초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초기. 그래서 1920년대, 10년대 후반 요 정도. 자, 그리고 카프가 다섯 번째고요. 계급주의가 다섯 번째. 그리고 시조 부흥 운동도 뭐 다섯 번째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6번으로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해서 이제 시조를 부응하자고 했던 거야. 그리고 1930년대부터는 그 여기서 모더니즘, 모더니즘 문화 7번 정지영 김기림. 그리고 순수문학 이제 계급주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순수문학 그 다음에 생명파 그 다음이 청록파. 그리고 얼추 비슷하긴 하지만 1930년대 한 중후반쯤에 이용학과 백석이 있었고 11번이죠. 그리고 264 윤동주는 1940년대입니다. 해서 12번. 부럽습니다. 밑에 볼게요. 광복 이후. 은지쌤이 저희 백석의 시집을 사서 필사의 도시라고 하셨어요. 한 번쯤 해보라고.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진심으로. 근데 그런 옛날에는 좀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폭삭 소가수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애순이 남편이 그 백석의 내가 전에 말했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필사에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고 그랬었다고. 아 애순이가 아니고 금명이 남편이네요. 김선호. 가보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흰바람벽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 근데 저희 당근이나 비타는 가져올게요. 은지쌤. 일찍 있어. 내가 그냥 뭐 있는데 이게 진짜 10은? 이게 아까 실수네요. 문제 내가 이건 안 되는데 다른 거 봐야 돼. 지금 나보고 젤리냐고 그랬잖아. 자, 저 껐어? 릴리야 꺼줘.